17년 만에 최고가를 갔다는 우라늄. 이러한 이야기를 SK증권 오늘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우라늄. 왜 우라늄일까요? 뭐 유가도 아니고 금 가격도 아니고 구리 가격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러한 우라늄에 대한 가격 변동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은 우라늄 가격 상승세가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최근 가격이 이제 우라늄 현물 가격이 파운드당 92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1년 전 가격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해외에 우라늄 광산 업체들 주가도 거의 2배, 심하면 3배 이렇게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사실 한국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맞아요. 접근을 하시는데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우라늄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야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우라늄 쪽에 대한 산업 이야기를 오늘 그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가 나왔으니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물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럼 왜 올라갔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얼마나 더 상승하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생각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펀더멘털로 보면은 2016년 이후부터 우라늄 생산이 감산기조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생산국이 카자흐스탄인데 국영기업인 카자톤프롬이 있어요. 2016년대 캐시코스트, 그러니까 우라늄을 채굴을 했는데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감산으로 돌아서면서 계속해서 공급이 축소가 됐었죠. 그런 상황이 지속됐는데 22년 2월 러우 전쟁이 발생하면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구소련 국가다 보니까 대부분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우라늄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러시아한테 우라늄을 많이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한 다음에 서방 세계에서는 불안해진 거죠. 우리가 러시아한테 더 우라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 불안감 때문에 재고 축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우라늄 가격이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처음에는 공급단의 문제로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면 이제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수요가 올라갔다고 하는 건데 어디 쪽에 수요가 많은 겁니까? 우라늄. 우라늄은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총 세 가지로 쓰이거든요. 첫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쓰이고, 그리고 옛날에 뭐 냉전 시대 때는 핵탄두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보면은 원전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그쪽에서 나오고 그렇다면 다시 공급으로 돌아가서 우라늄을 가장 많이 채굴하는 국가는 그럼 어디입니까? 세 개 국가가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카자흐스탄, 그 다음이 캐나다, 세 번째가 나미비아예요. 근데 뭐 캐나다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인데 두 개 국가, 카자흐스탄과 나미비아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나미비아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우라늄 공급의 11%를 차지하는데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생산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자흐스탄에서 서방 세계 국가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우라늄을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궁금한 건 기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우라늄 가격 상승에 구리 가격도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우려함은 너무나 조금 더 과한 우려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라늄 가격 수요 공급이랑 구리의 수요 공급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최근에 뭐 구리 가격도 좀 올라가고 우라늄 가격도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매칭시켜서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라늄을 가격을 보셨을 때는 첫 번째로 세계 각국에서 원전을 많이 짓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감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 이거를 같이 보시면서 기사를 보시면은 조금 더 정보 해석하시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라늄에 대한 이야기, 그로 인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까지 함께 깊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흥미로웠고요. 그럼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국내 시장의 이야기를 돌아볼까 합니다. 유틸리티 또 신재생 쪽을 커버하고 있어서 지난해 무엇보다 전력기기가 너무나 잘 나가줬습니다. 23년을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변압기 쇼티지가
23년에 터져가지고 맞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수출 금액으로 보면은 한국 변압기 수출 금액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언제가 전고점이었냐면 2010년이었죠. 2010년 수출 금액이랑 2023년 수출 금액 비교해 보면은 2023년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바로 자료가 나오는데 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수출 금액 가장 잘 나왔을 때인데 지난번 사이클이 03년부터 뭐 좀 길게 잡으면 2010년도까지인데 한 6년, 8년에 걸쳐가지고 사이클이 확장이 저렇게 됐었죠. 근데 이번 사이클은 훨씬 더 기울기가 가팔라요. 202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고점 뚫은 게 거의 한 2년 만에 그냥 확 뚫었거든요. 네. 그래서 23년 정리를 하면은 엄청난 호황이었다. 수출 단가, 수출 물량 모두 다 상승하면서 지금 사이클이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저렇게 가팔라진 겁니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요 쪽이에요. 이번 사이클의 진앙지가 미국인데 미국의 변압기 전선들이 너무 오래됐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인프라 법안 발표가 되면서 변압기 설치하면 보조금을 줄게 라고 하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고 리쇼어링, 미국에서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죠.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공장들 많이 짓고 있는데 공장 지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력기기들 확보를 해야 되고 변압기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교체 수요, 신규 수요가 미국에서 2022년에 터졌다. 근데 공급으로 봤었을 때는 그만큼 또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변압기가 사실 생산하기가 기술력이 뛰어나야지 생산 가능한 건 아니고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사실은 그렇게 수작업으로 하실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폭발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미국은 변압기 쇼티지가 터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 폭이 더 크다라고 하면 올해 전력기기 업황은 더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은 겁니까? 네, 그래서 뭐 데이터라던가 뭐 상장업체 IR 담당 이제 탐방을 간다거나 해외 업체들 이제 실적 컨콜 같은 거 들으면서 네네네. 이제 업황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나 업황이 둔화된다는 낌새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주 상황도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압기 가격을 올리는데도 고객사인 유틸리티 회사들은 못 구해서 안달인 상황이고 데이터 뭐 변압기 PPI라던가 수출 금액, 수출 단가 이런 거 봤었을 때 둔화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업황 올해 보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한 건 IR 탐방을 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변압기가 워낙 작년에 매력적이어서요. 혹시 연구원님이 직접 탐방을 했을 때 네. 내가 개인적으로 체감했었던 매력적인 기업은 있었습니까? 탑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돌려서 말하면 탑픽인데 근데 진짜 저희가 네. 사실 리포트로 이 기업을 접했을 때와 직접 IR에 접해서 그 기업의 또 자신감을 봤을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전력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조금 말씀을 보수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아끼시는군요. 있어요. 오히려 해외 업체들이 이튼, 뭐 허벨, 뭐 멀티볼딩스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은 뭐 심하면은 뭐 자기들은 이제 10년 사이클의 초입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네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해외 업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아니면은 이번 사이클은 자기 경력 이래 최고의 사이클이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 IR보다는 해외 업체들 컨콜을 들으면은 이번 사이클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쪽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으니 그런 IR의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과 동반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매출액, 영업이익, 숫자가 수주 잔고 나오니까. 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사실 기업을 커버했었을 때는 실적이 받쳐주니까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방문해서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한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지난 3분기 반짝 흑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러한 기조가 4분기 혹은 올해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한전은 조금 불편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맞아요. 기록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도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네. 계절적인 이슈 때문에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전력 수요량이 3분기 때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 잠깐 됐는데 4분기 때는 다시 적자로 기록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실적이 중요한 변수가 두 가지예요. 네. 전력 가격을 정부가 얼마나 올릴 거냐, 그렇죠. 그리고 비용단에서는 두바이유가 키팩터가 되는데 일단 총선을 앞두고 있죠. 그 전까지는 전력 가격을 전기요금 올리기는 쉽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가 단으로 봤었을 때 이제 두바이유가 핵심인데 사실 두바이유 60달러가 이제 BEP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60달러 위에 있다 보니까 한전이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 비용으로 보나 아직은 조금 답답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전에 대한 실적 이야기도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실적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정말 실적 시즌입니다. 연구원님이 보는 최선호주 기업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현대일렉트릭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리는데 이유는 단순해요. 첫 번째는 전력기기 사업만 하고 있다라는 게 최고의 매력이고 집중하고 있고 이번 사이클 진앙지가 미국인데 현대일렉트릭이 2011년부터 미국의 공장을 이미 건설을 하고 가동이 지금 풀캡화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매출액 휘어하기도 하고 이번 사이클의 수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대일렉트릭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실적으로 이제 분기 실적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다들 투자를 하시는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도 4분기 실적이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HD 현대일렉트릭 집중과 선택을 하고 있는 매력적인 기업까지 함께 꼽아봤습니다. 에너지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러한 이야기 오늘 SK증권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